네, 안녕하세요. 영화 저널리스트 이화정입니다. 영화 잘 보셨어요? 네. 여기도 그 서울숲도 바로 그 바깥이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서 약간 위화감을 느끼긴 했었는데 오늘 약간 총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점검하는 영화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문제작이라는 생각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봤는지 너무 궁금한데 오늘 감독님과 배우님들 모시고 개봉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들어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좀 약간 고급 아파트가 있는 동네에서 이렇게 GV를 하게 되고 이 작품과 굉장히 어울리는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메가박스 성수가 좀 특별해진 느낌입니다. 먼저 감독님과 배우분께 관객과 만나셨으니 인사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감독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저 드림팰리스를 쓰고 연출한 가성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개봉으로 관객들 만나셨는데 좀 소감 한 말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긴장된 상태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하고, 네, 칭찬해 주실지 혼내 주실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 자리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저희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무겁게 끌고 가는 김선영 배우님께도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안 가시고 남아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딱 지나가면서 못 봤어요. 겁나가고 다 갔을까봐. 근데 감사합니다. 문이라도 막지 그러셨어요. 앞에서 못 나가게 문이라도 막지 그러셨어요. 또 그거는 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 가셨습니다. 네. 이윤지 배우님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드림팰리스에서 수인역 연기한 이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윤지 배우님은 좀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마음이셨는지 또 이렇게 김선영 배우님처럼 가셨을까봐 걱정하셨어요, 관객분들이? 네. 집에 가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정말? 약간 너무 긴장되고 또 언니랑 오늘 하루 종일 사실 스케줄 때문에 같이 있었는데 정말 지금 직전까지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그 관 들어오기 직전에 감독님한테 떨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너무 떨고 있는 거예요. 네. 긴장되지만 그래도 또 행복한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도 지금 떨고 계셨고 이윤지 배우님도 떨고 계셨고 또 이렇게 김선영 배우님은 좀 걱정하고 계셨는데 관객분들이 이윤지 배우님께도 좀 용기 내라고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아드님으로 갈까요? 네, 최민영 배우님. 네, 이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자신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또 자신만만할 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드림팰리스에서 동욱 역을 맡은 최민영입니다. 어떤 분이신지도 한번. 저는 항상 감독님이랑 선배님들 덕분에 뒤에서 잘 부담감은 조금 덜하게 잘 즐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는 달리 이 영화는 들어야 될 얘기도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이 하실 말씀도 많은 어떤 그런 주제를 우리한테 던져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독님, 가성훈 감독님께 좀 저는 첫 질문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감독이 되게 야심만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소재를 한 영화에서, 이런 주제를 한 영화에서 우리를 생각하게 해서 머리를 쥐어짜게 만드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켄 로치의 문제의식과 봉준호 감독님의 장르 법칙이 같이 만난 게 아닐까? 보통은 이 두세 개가 같이 얘기되고 같은 영화제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한 영화 내에서 뭉뚱그려진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담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어떻게 이 영화 출발하게 되셨는지, 그런 도전의식 있으셨는지도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영화라는 작업이 대의가 먼저 가면 막상 결과물은 좀 별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출발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좀 뭔가 언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과 이야기를 상상하게 하는데 좀 영향을 많이 미쳤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예를 들어서 이 인물들이 되게 오해를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시기를 좀 지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내 인생에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왜 내 인생은 약간 이렇게 어렵지? 이런 어떤 불만 속에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런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실은 되게 사소한 곳에서 출발을 했는데 평소에 좀 생각하는 것들이 좀 켄 로치와 봉준호와 같아서 그랬는지 그런 그 두 감독님 상당히 존경하는 감독님입니다. 네. 갑자기 켄 로치 감독과 봉준호 감독을 존경하는 말로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아파트 가격에 평소 민감하죠? 누구나 진짜 그렇듯이. 근데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그럴 정도의 경제력이 아직 되진 않는데 저희 집이 등본되면 3장 나오거든요.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었어요. 서울에도 살고 경기도에도 살고, 그래서 사실 저는 고향이랄 곳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의 다 다른 곳에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 집에서 짐 빼서 다시 옮겨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이 가족들이 토의하는 과정들을 되게 많이 보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 특히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아파트 빌딩 숲에 사는데 보통 내 건 거기 없잖아요.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진짜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를 떼놓고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감독님이 이사 많이 다니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공감 지점도 많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선영 배우님께 사실 굉장히 좀 무거운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긴 해도 이 문제를 이제 노동운동과 결합을 시켜서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배우님이 시나리오 보셨을 때, 제안 받으셨을 때는 좀 어떤 느낌이셨는지. 네. 저는 합의 보고 나온 피해자에 대한 깊은 조명이 가장 세게 왔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이거 엄청 울리죠? 그렇죠. 엄청 울리죠. 괜찮으세요? 들으시기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들려요? 안 돼요? 마이크를 2개만 쓸게요. 제가 그럼 끌게요. 제게 더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 끌까요? 둘 중 하나 끄세요. 이걸로 할까? 네, 똑같네.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는, 합의 보고 나온 피해자에 대한 깊은
조명이 느껴졌고, 아, 이 여자를 내가 안 하면은 이 여자를 내가 외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그 멍한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 창가에서 어차피 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그걸 끌게요. 이걸 끌까요? 끄고 그건 이거 가지고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마이크마다. 네, 그럼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사실 이제 내가 안 하면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할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저는 그 생각은 했거든요. 아, 배우로서는 이 역할은 욕심이 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선영 배우님께서 많은 작품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긴 하셨지만, 이렇게 온전히 영화를 모두 끌고 나가는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는 또 하나의 부담이기도 하고 욕심이 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작품으로 사실은 이제 원래 연기력도 인정을 받으시지만 수상을 또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우로서 한 단계 또 이제 내가 좀 약간 성취를 했구나 이런 느낌도 드셨을 것 같다. 성취를 했구나 이런 느낌, 성취에 대한 느낌도 있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네, 그 부분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취? 글쎄요. 성취감보다 그냥 기분 좋은 거죠. 기분 좋고, 외국에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가 상을 받았는데 겨우 주셨어요. 아무도 모르시죠?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으셨고, 이제 원래는 이제 로마 영화제로 많은 이제 영화인들이 또 주목하는 아시아 영화를 소개하는 또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아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성취감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냥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내가 외국에서 먹히는구나. 내 언어를 못 알아듣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기가 먹히는구나. 제가 최근에 브로커 고레에다 감독님도 한국의 아줌마 찾아보다가 저를 딱 집으신 거거든요. 잠깐 나가는 장면. 그리고 리턴 투 서울, 그것도 프랑스 데비추 감독이 또 이렇게 하다가 딱 집은 거란 말이에요. 글로벌하게 내가 먹히는구나. 이제 영어만 하면 되겠다. 내가 외국을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짜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아쉽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턴 투 서울에서는 현란한 영어 연기를 또 보여주시기도 하셔가지고 영어를 못한다는 말씀은 좀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고, 글로벌하게 지금 중년 여성 캐릭터를 또 소화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께 좀 데이비추 감독이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은 이렇게 이 역할을 떠올릴 때 김선영 배우님을 좀 이렇게 바로 떠올릴 정도로 높이 평가하시는데, 감독님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드림 필리스를 끌어나갈 역할로 김선영 배우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네. 일단은 김선영 선배님이 똑같은 장면들을 해도 그 디테일이 좀 다른 것들은 보셔서 아시고, 이번 영화에도 제가 이번에 좀 영화를 다시 보고 왔거든요, 집에서. 네네. 근데 한 장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전에는 캐치를 잘 못했던 장면인데, 기억이 안 나. 아니요. 구치소에서 우리 수인이 언니가 했잖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시더니 갑자기 들면서 그럼 이제부터 그만해 라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괴물의 송강호 선배가 그렇게 약간 감정이 확 바뀌는 장면, 제가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길어질 얘기가 아니긴 한데 그 저기 현서가 우리 그 원효대교 아래에 있어요 하다가 야 이 삐리리야 하는 그 네. 인상적인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디테일들을 되게 김선영 선배님이 많이 제가 봤을 때는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지점들을 제가 뭔가 언어화하고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장점이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혜정이라는 인물이 되게 복합적인 인물이잖아요. 복합적이고 되게 미움도 많이 받고 이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저도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원래 알고 있고 이야기들을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들과는 달리 엄청 깊은 생각들과 연기에 대한 고민들과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그 관심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셨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해정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했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 여우주연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김선영 배우의 어떤 지점들을 확 펼쳐줬다라는 생각이, 그런 장을 열어줬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번 작품 보면서 이윤주 배우님께도 놀랐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라마 베테랑이라고 항상 생각해 왔었거든요. 사실 이제 익숙한 어떤 그 플랫폼, 그 플랫폼에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작품으로 거의 독립영화계 입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이윤주 배우에게 굉장히 익숙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좀 깨준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못 보던 얼굴을 바꾸거나 못 보던 역할을 받고 더 많은 역할들을 이 배우에게서 보고 싶다라는 욕심까지 났던 그런 도전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윤주 배우님께도 또 이렇게 수인 역할 하시면서 제안 받았을 때 어떤 생각하셨고, 어떤 또 욕심이 있으셔서 도전하셨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집에서는 저를 항상 보지만 TV에서 브라운관으로 만났던 제 얼굴이랑은 너무 다른, 못 보던 얼굴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스스로 낯설으셨어요? 그쵸. 그리고 물론 규모도 이렇게 스크린에서 제가 거의 이런 얼굴로 말하자면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뭔가에 선에 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새롭고, 사실은 오히려 더하는 게 더 익숙했던 저한테 완전히 제로 베이스의 얼굴로 시작하고, 또 그런 새로운 시작 스스로도 조금 다 새로운 시작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제 삶의 시기에 수인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훨씬 더 좋고 진짜인 시작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서 수인으로서도 너무나 좋았지만 저 개인적인 배우 이은지로서의, 또 인간 이은지로서의 삶에서도 이 드림필리스 만난 것이 굉장히 다시 뭔가 되게 좋은 출발을 예기치 않게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저 민낯을 보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스크린이라는 규모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는 것, 비춰지는 것들이 배우들한테도 어떤 도전이라는 압도적인 크기로 얼굴을 바라보게 하고 표정들을 쓰는 것들이 그런 감흥을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께 좀 질문 드리자면, 이윤지 배우님은 좀 생각하지 못한 카드, 안 쓰는 카드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같이 작업하게 되셨는지. 네, 일단 제가 옛날에 이윤지 배우님 작품 하나를 본 게 있어서 그게 좀 인상 깊게 남았었던 것들도 있고, 그리고 드라마든 연기든 텍스트가 다를 뿐이지 그 텍스트를 벗겨내고 이분이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되게 연기 잘하신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연기적인 부분 때문에 캐스팅이 되었던 거고, 그리고 수인이란 캐릭터가 되게 되게 이 화살을 맞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혜정은 진작에 포기한 사람인데 수인은 그것보다 사람 눈치를 훨씬 더 많이 보는 인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되게 이 사람들한테 되게 조심스럽고 눈치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강인하게 자기가 파괴될 때까지, 나의 아이들이 저렇게 방치될 때까지 내버려둘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이, 깊은 마음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기대 반, 그 다음에 이 방송 같은 것들도 많이 하시는 걸 보면서 그런 선배님의 어떤 좀 성정 같은 것들이 방송에서 다 표현되진 않지만 좀 추정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또 멀지만 또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기도 해서 네, 좀 지인들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도 많이 거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관객들은 너무 좋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배우님들을 발굴해 줄 때 굉장히 좀 약간 희열을 느끼는데, 감독님께서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캐스팅이지 않았나 싶고,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민영 배우님, 저는 지금 뭐 사실 엑소키티를 너무 직전까지 보고 와가지고 여기 지금 영어 제일 잘하시는 글로벌 배우님이 진짜 오셨네요. 네. 근데 늘 이렇게 좀 약간 잘 못 사는 캐릭터를 21에서도 집이 없어가지고, 그죠? 네, IMF 직격탄 맞은 가정, 엑소키티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또 이렇게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 연기를 했고, 이번 작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 역할이기도 했어요. 또 어떤 도전이셨는지. 네. 사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어떤 가정 형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일 제가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번 작품을 하면서 너무 좋았고 감사했던 거는, 제가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해오던 작품이 제가 처음으로 연기를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고, 연기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가장 해보고 싶은 역할 혹은 작품이랑은 거리가 조금 있는 작품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그 이유는 조금 편한 거나 하고 싶은 것보다 좀 잘 못하고 익숙하지 않고 나중에 도전해보기 겁이 날 것 같은 작품들을 더 했었던 것 같고, 더 성장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 감독님이랑 오디션을 보고 작품을 하게 되고 처음에 대본을 읽었을 때 정말 너무 제가 해보고 싶었던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적으로 어느 장면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장면이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동욱이라는 캐릭터가 저라는 사람과 가장 많이 맞닿아 있고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촬영을 하면서는 그 동욱이가 감독님의 유년 시절이 많이 담긴 캐릭터여서 그런지 감독님께서 굉장히 명확하고 디테일한 설계가 있으셨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들의 해답을 찾는 게 이제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만큼 어쩔 때는 감독님께서 주시는 디테일한 코멘트나 어떤 지시들이 조금 수수께끼처럼 와닿을 때도 있었고, 또 반대로 너무 명확한 길라잡이가 되어주신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감독님 사실 이제 동욱은 이 부조리한 세계에 질문을 던지는 약간 질문자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감독님의 유년 시절을 좀 투영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또 이 캐릭터의 중요성이 있었는지. 이 캐릭터의 중요성은 사실 다 중요해서 혜정, 수인, 동욱이 다 중요해서 뭐 하나가 더 중요한 건 저한테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욱이의 어떤 캐릭터의 중요성은 일단은 제 출발 자체가 그러니까 저에서부터 시작한 게 맞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제가 바라보는 이 사회, 세상, 제가 어릴 때 바라봤던 그런 세상에 대한 해답이 없는 상태의 캐릭터가 동욱인 거고, 그리고 사실 그것을 찾아 나가서 제가 좀 나이가 먹고 머리가 커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 나가는 게 이 2시간짜리 영화 혜정과 수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동욱이란 캐릭터는 되게 대책 없는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왜 우리 엄마는 분리수거를 똑바로 안 할까 하는 그런 정의감으로 사실은 세상을 보고 있지만 이 실제 혜정과 수인이 겪는 세상은 그렇게 하기에는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동욱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민영 배우님이 이렇게 뜨실 줄. 네, 알았습니다, 저는. 근데 어떤 점에서 좀 매력적인 배우인지 최민영 배우님에 대해서 한 말씀. 네. 일단은 최민영 배우는 사실 이 나이 때 배우들 오디션을 통해서 좀 보면 일단은 좀 뭔가 야망을 머금은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눈만 봐도 이글이글거리고 되게 스타성 있어 보이고 하지만 사실은 그 최민영 배우를 봤을 때는 되게 투명한 사람이고 모든 것들을 제가 얘기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고 서로 소통하고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아역부터 연기를 해왔기 때문에 A와 B, C, D에 대해서 다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배우였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도 사실은 뭐 제가 좀 어렵게 말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걱정 안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팬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아서 또 최민영 배우의 매력을 한번 탐구를 해봤고요. 각 캐릭터를 연기를 하시면서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배우님들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혜정은 이 연기를 하는 게 아까 이제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참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이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만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망이긴 한데 그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 남편의 목숨값이라는 게 있었고 그 이후에 아파트를 장만하고 나서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늘 눈치를 보는 듯한 웃고 있는데도 그 상태의 그 심리 상태를 가지고 계속 연기를 한다라는 그 캐릭터의 어떤 마음을 구현을 한다는 게 굉장히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고 거기서 어떤 또 해답을 찾으셨을지 스스로는 어떻게 포인트 두고 연기하셨는지. 아까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걸 안 하면 이 혜정을 외면하는 거네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 내가 아니어도 잘할 사람 너무 많죠. 큰일 날 소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혜정이라는 인물을 되게 깊이 좀 느꼈는데 이거를 살아있는 이 사람을 내가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이걸 안 하면 그렇게 그 얘기였고. 연기의 포인트요? 네, 어떤 부분 중점을 두고 저는 이제 특별히 연기할 때 중점을 안 둬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보통 아까도 말씀 잠깐 주셨는데 제가 이런 영화에 대한민국에서 이 소위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이런 역할을 할 기회가 없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을 멋있게 한 거고 그리고 사실은 낙하산이에요. 왜냐면은 저의 극단 배우 한 10년 동안 저를 거의 추종자처럼 쫓아다니는 여배우가 있는데 그 남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계속 걔가 보여줬겠죠. 봐라 이 배우 좀 봐라. 네, 거의 걔는 저의 어떤 거의 추종자거든요. 10년이 넘었죠. 거의 20년 가까이 됐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만 아세요. 어차피 다 찍으니까 나가겠죠. 네, 그런 상황이고 포인트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이렇게 큰 역할을 맡을 기회도 없을 뿐더러 작은 역할이어도 첫 미팅에 가서 제가 이해 안 되고 이 말 왜 하는지 모르고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여자 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왜 말해요? 만 첫 미팅이나 두 번째 미팅에 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혼자 대본 보고 그 다음에 그 촬영 가서 슛하면 던져질 준비가 다고 특별히 제가 감정적으로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기자님들한테 배우가 감정을 그렇게 깊은 슬픔, 절망, 좌절, 고난을 하는 건 너무 기쁜 일이죠. 그게 없어서 문제인 거죠. 그건 당연히 기쁜 일이고 너무 재밌고 당연히 컷하고 연민이 들으니까 폭풍 오열을 할 수도 있고 너무 슬픔이 금방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울면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슬픔을 연기하고 고난을 연기하고 이런 거는 저는 너무 배우한테 당연한 일인데 오히려 액션이 힘들죠. 액션 맞고 때리고 달리고 했던 거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사실 그런 게 오히려 더 힘들지 이거는 너무너무 축복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영화가 빠른 시일에 하나만 더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네, 솔직한 생각입니다. 네, 다른 또 극단 배우가 가스라이팅을 다른 감독님께 또 계속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윤주 배우님도 또 이렇게 연기하시면서 가지셨던 느낌을 좀 그러니까 그 중점 부분을 또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수희는 혜정이 걸어온 길을 조금 다른 타이밍에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상황에 처음 같은 인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가장 좀 약간 그 배우님을 괴롭혔던 지점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연기를 하셨고 그 풀어나가는 방법은 어떤 것이었는지 연기하시면서 책 보고 거의 바로 대답 드렸는데요. 꼭 수인의 말을 글씨로 써져 있는 수인의 말을 꼭 제 입으로 뵙고 싶었던 것 같아요. 책을 봤을 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누가 이 여자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아팠고 또 제가 극 중에서 언니와 처음에는 같은 입장에 이제 슬픈 입장에 처하고 같은 선택으로 이렇게 시위를 하다가 언니는 했고 저는 아직 버티고 있다고 해서 뭐 누가 더 낫고 누가 덜 낫고 이런 개념은 아니었는데 처음 책을 받고 했던 생각은 내가 꼭 수인의 말을 하고 싶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유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눈치를 봐야 되는 그 상황에 있는 수인이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슬픔에 나도 똑같이 너무나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픈 순간에 마음 놓고 슬퍼할 수 없는 상태의 수인이라고 느껴져가지고 제가 거기에 같이 앉아서 물론 감독님이 거기서 막 어떤 인물로서 막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같이 버텨주고 싶었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제가 그 수인을 하게 돼서 너무나 좋아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언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배우로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슬픈 상태의 수인을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제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뭔가 응원하는 마음이 들고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앞으로 계속 시위를 하든 수인이가 그 다음에 그렇다고 내 애들을 누가 봐주는 거 아니니까 결국에는 언니 얼마나 받아요? 라고 물어보면서 합의를 하든 어떤 누구도 그녀의 삶을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삶에 대해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물론 제 삶도 매일매일 아이들과 전쟁이긴 하지만 네. 그 순간에는 그 두 아이들의 엄마로서 정말 무조건 간다. 뭐 무조건 살아내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사실 저는 이 영화 속에 녹물이 굉장히 장르적인 장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장르를 현실화시키는 거는 진짜 그 얘기 하잖아요. 공기가 진짜 뗀뗀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세 배우가 각각 붙으면서 만들어내는 그 케미스트리가 이 영화의 그 공기를 표현해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님들께 또 어떤 부분에 중점도 캐릭터 연기를 하셨는지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 관객분의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네, 선물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빨리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그 관객분, 네. 안녕하세요. 저 김선영 배우 팬이라서 보러 왔는데 너무 멋진 영화 감사합니다. 와, 그 되게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이 반복되는데 그거를 잘 참는 듯 하다가 울음을 터뜨리는 연기가 진짜 좋았거든요. 그 특히 눈물 샤워기 나오는 데서 있는 씬은 진짜 김선영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 평소에 애드립도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영화 속에서 애드립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평소에 애들이 많이 안 해요. 아니, 그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동백꽃 필 무렵에서 뭐 너 나했어? 난 태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대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애드립이 없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대사가 다 끝났는데 컷을 안 하면 더 대사는 끝났는데 컷을 안 하시면 저희는 컷을 할 수 없잖아요. 그때 나가는 게 애드립이지 여기서는 거의 애드립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애드립? 예, 거의 없고 질문이 뭐였죠? 애드립이 있었냐? 아니면 인상적인 장면이라도. 인상적인 장면. 제가 그거는 있어요. 이 영화가 제가 찍은 영화나 드라마나 뭐 모든 작품을 통틀어서 컷하고 가장 많이 울었던. 네, 컷하고. 왜냐면은 이제 컷을 하면 그 여자도 아니고 김선영도 아니고 섞여 있는 인물이니까 어떤 김선영이 갖고 있는 그 여자에 대한 어떤 그 연민이 들 거 아니에요. 워낙 고난들이 계속 닥치니까. 그래서 컷하고 많이 울었죠, 감독님? 감독님도 같이 울고 우리 연출부도 울고. 예, 그게 가장 인상에 남아요. 컷하고 제일 많이 울었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예. 네네 그러니까 뭐 애드립이나 뭔가 이런 지점들에서 제가 좀 꼭 짚고 나가고 싶은 한 두 부분이 있는데 그 수인과 혜정의 그 철창신에서 첫 번째로는 철창신에 보시면 마지막에 수인이 문을 딱 닫고 나갈 때 혜정이가 약간 그때도 울거든요. 혜정이라는 인물이. 근데 그때도 선배님은 입을 막고 울어요. 애가 깰까봐. 약간 그런 디테일한 지점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동욱이와
서로 한 대 두드려 맞잖아요, 동욱이가. 아, 네, 그렇죠. 그때 성민 엄마는 그거 내가 했으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라인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건 없었는데. 그랬네요. 아니, 저는 뭐 좀 열이 받아갖고 그 말이 나왔네요. 아니 근데 그 장면이 사실은 그 선배님이 계획을 하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 혜정이라는 인물이 거기서 그렇게 뭔가 그 장면이 미묘하게 제가 다시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혜정이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모자 관계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으로 약간 이렇게 한층 더 확장되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이 저도 쓰면서도 몰랐지만 배우가 그 선배님은 뭐 따로 계획 안 하시고 뭐 하신다고 하셨지만 어찌 됐든 배우를 만나서 그 나온 걸로 통해서 제가 연출하려고 했던 거에서 잘 나왔다고 저는 느끼는 거죠. 이실직고를 하면. 네. 그런 지점이 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컷하고 뭐 주문하라니까. 근데 저는 컷 많이 못했어요. 컷 많이 못했던 게 약간 많이 울었는데, 우셨는데, 많이 울었어. 네. 감독님. 제가 좀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감독님이 우시느라 컷을 못하는. 제가 빠져 있어서. 근데 그때 또 코로나 4단계여가지고 마스크 여기까지 쓰고 있어서 이렇게 위로 올리고 뭐 이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영화 안에서는 두 배우가 감정을 굉장히 절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드러낼 수 없는 어떤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화 보면서 그렇게 깝깝한데 사실은 영화 밖에서 이렇게 감독님이 감정을 다 터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은 김선영 배우님은 설명 관객분 네네. 이거 설명해. 네, 뭔지 아세요? 저번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아시는구나. 제가 네. 갖다 드려요? 아니요. 이따가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십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많이 드셨는데 이윤주 배우님 어느 분께 드릴까요? 네? 관객 질문. 여러분이 드셨는데. 동시에 드셨으니 한번. 네. 어느 분한테 마이크를 드릴까요? 어렵죠? 네. 그럼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맨 뒷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민영아 너는 저분 꼭 네. 저는 그 감독님하고 선영 배우님께 질문을 동시에 드리고 싶은데 네.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처음에 선영 배우님이 가장 이제 공포스럽게 그 차 안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후반에 선영 배우님이 똑같은 행위를 이제 차에 하고 계시는 부분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뭔가 되게 연출적으로 평행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피해자가 됐다가 어떻게 보면 또 가해자가 되는 입장이 됐는데 안을 보니까 내 아들과 내가 아끼는 동생이 있는 이 장면이 일단 연출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한 건지 어떤 의도이신지 궁금하고 감독님께. 네. 그리고 배우님께서는 이제 후반에 내가 그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럼 감독님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드라마와 같이 러닝타임이 긴 시간들에 비해서 영화는 2시간에 어떻게든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긴 서사에 쓰는 시간이랑 사실 2시간짜리 쓰는 거랑 어떤 면에서는 되게 시간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더 집약적으로 뭔가 연출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지점들이 제가 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철창도 제가 사실 수인집에서 철창 그렇게 된 거 구해달라고 진짜 많이 괴롭혔거든요. 네. 제작팀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영화에 보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몰라봐 주셔도 뭐 그냥 영화가 워낙 막 빠르게 지나가니까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그런 요소들을 좀 많이 심어 놓은 영화이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선영 배우님께도 그 장면 그 아들 창문 두드리는 거 할 때 제 감정이 뭐였냐? 처음에는 그 사람을 쳤는데 내리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살인행위잖아요. 근데 제가 또 얼마 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도 당했고 그거에 대한 그 분노로 진짜 이렇게 눈이 돌아서 정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갔는데 두리두리다 보니까 족이 안 된다. 아들이랑 수인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바로 창을 깨갖고 내 아들을 그 유리 파편 내가 당한 거랑 똑같이 끄집어내잖아요. 와, 그거 엄청 공포스럽죠. 내가 당했던 것보다 더 공포스러운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을 저 상황에서 이 집단들이 밟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돌아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당했던 그 폭력의 그 공포보다 내 아들이 끌려나갈 때 그 빵 깨지고 얘를 딱 때렸는데 와 그때 느꼈던 건 훨씬 더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이제 이윤지 배우님께 앞부분 꼭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질문이 두 개인데요. 우선은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면 그 디테일 부분을 제가 신경 써서 봐주십사지 요청 드렸었는데 마지막 번에 카페에 원 오브 어스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도 우리 삶의 어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카페 명에 대한 의미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문을 하면 아마 그 이화정 저널리스트 분이 좀 눈치챌 수도 있는데 이제 집이라는 공간을 5글자로 표현하면 드림 팰리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혹시 배우분들 세 분께서 집을 5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네, 배우님들 두뇌 풀 가동해야 되는. 그러면 감독님께 일단 먼저 그 원 오브 어스, 네, 감독님이 설계한 어떤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인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너무 어려운 질문 주셨으니까 감독님께 이 아파트 이름을 드림 팰리스로 지은 이유도 네, 좀 들어보면서 배우님들 네, 답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원 오브 어스는 실제 저희 공간 이름이었어요. 그런 것들, 그 원 오브 어스라는 이름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 건 없고요. 네. 이렇게 영화에서 그 어떤 제 주제의식을 그렇게 써서 넣으면 좋지 않은 영화인 것 같아서 그 정도는 안 했고, 근데 대신 그 카페의 분위기는 원했어요. 그렇게 좀 진짜 약간 이 영화의 통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어떤 몽환적인 공간을 좀 찾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드림 팰리스인 이유 여쭤보셨죠? 그러니까 드림 팰리스가 이게 사실 뭐 드림 팰리스 사시는 분 없으시죠 여기 집이? 제가 사실은 이 영화를 좀 막 상상했던 게, 그러니까 2010년대 말에 막 이렇게 수도권 막 이런 데 가면 정말 황무지에 아파트 하나만 있는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다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데는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또 그런 아파트들의 이름을 보면 진짜 기똥차입니다. 근데 그런 느낌으로 전 하고 싶었어요. 이 아파트의 이름도. 그리고 드림 팰리스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어떤 빌라나 이런 거에 그 드림 팰리스라는 제목이 네, 그래서 좀 이게 뭐 어디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A급 건설사가 지은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 곳인데 뭔가 드림 팰리스고 이름은 뭐 저 삶은 어떨까, 저 황무지 같은 데서 사는 저기서 꿈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삶은 어떨까 하는 것 때문에 드림 팰리스를 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집들이, 아파트들이 이렇게 지금 뭐 빌라를 비롯해서 다 브랜드명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관객분이 말씀하신 이렇게 편안한 내가 가야 돼 이런 거보다는 주택 이제 가격으로 환산되고
막 이렇게 아파트 몇 평 사느냐, 어느 브랜드에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굉장히 자본주의 끝판왕이 됐는데 그런 가운데 배우님들은 집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러면은 네, 생각하셨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글자로 꼭 해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글자 수는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집을 내가 생각하는 집이라는 것에 대한 거를 다 몇 글자로 하면 그러니까 너는 집을 어떻게 생각하냐 약간 이런 질문이 맞죠? 네. 자 이제 생각해 볼게요. 왜냐면 저 대답이 듣고 싶어서 생각 안 했어요. 집? 집. 집. 집 별로 의미 없어요 저한테. 예, 전 집이 없거든요. 예, 집이 있을 것 같죠. 부유해 보이죠. 예,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 집 별 관심 없어요. 크게. 예. 왜? 돼. 5글자로 왜? 관심 없음. 조금 있음. 딸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있으신 거죠? 연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연기만 평소 거의 생각하세요. 맞죠? 네네. 그림도 그리세요. 요즘 그림에 엄청 관심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대다수의 사람이 지금 한국 사회는 집이라는 주택이라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가치를 두어야 된다라고 좀 등 떠미는 사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집을 마련해두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에 떨게 되는. 그러나 김선영 배우님은 예전에 젊을 때도 연기에 관심을 가졌고 지금도 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요즘은 제가 알기로 막 스케치북이랑 화구 같은 걸 사서 그림을 그리시고 계십니다. 네, 이은지 배우님. 저는 집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자가냐 전체냐를 떠나서 오늘 아침에 근데 저는 진짜 하필이면 또 오늘 아침에 제가 감독님이랑 문자했지만 되게 아찔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그쵸. 그래서 그래서 어쩌면은 저라는 사람이 만약 관객이면 제가 좀 겁이 나가지고 괜히 전 좀 겁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와주실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오늘 개봉인데? 이러면서 그 생각 못했어. 언니 그 생각 안 했니? 그림 생각밖에 요즘에 없으셔가지고 요즘 아주 그림을 그렇게 윤지야 내 그림 어때? 언니 너무 좋아요. 내가 이거 보여줬니? 사실 보여줬는데 아니요 안 보여주셨어요. 좀 보여주세요. 자꾸만 근데 신기하게 자꾸만 신작이 또 나오고 새로운 작품 너무나 훌륭한데 그런 그림 감상들 중에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아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질문 주셔가지고 현재 그냥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돌아가면 제 아이들이 있는 곳이 제 집이고요. 그리고 또 집의 의미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 잘 쉴 수 있는 곳. 근데 그게 수인하고 하필이면 잘 맞았어요. 그게 어쩌면 감독님이 그거를 내 그런 걸 노렸지. 노렸지. 내가 애 둘인 거 노렸지. 약간 수인이 빡 도는 순간 그거를 노리신 거 맞으시죠, 감독님? 네. 그랬는데 아침에 실제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요상한 소리에 잠이 먼저 제가 먼저 셋 중에 저와 저희 딸들 셋 중에 제일 먼저 깼는데 순간적으로 멍하면서 누굴 먼저 깨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순간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집에 안에 있을까? 밖으로 진짜로 나가야 되나? 나는 잠옷을 입고 있는데 뭐가 중요하지? 물을 한 통 챙겨야 되나? 순간적으로 너무 많은 생각을 했고 잠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떡하지? 속옷은 빨리 입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나가야 되니까.
제가 좀 경황이 없는 답인지 모르겠지만 무튼 하필이면 오늘 아침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제 공간,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잘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공간이 저한테는 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되게 물리적 공간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가족들이 같이 엮여 있는 그런 곳이어서 아마 이제 그런 불안감 같은 것들을 더 크게 그 시간에 무슨 생각, 그림 생각 그 시간에 아침에 네. 우리 매니저가 그때 이제 저 내려오라고 아침부터 저 시계턴 막 생방송이거든. 매니저가 내려오라고 전화 와서 전화가 뭔 일이야? 좀 알아봐줘. 그랬죠. 그래서 조금 더 잤어요. 네, 최민영 배우님. 저는 그 5글자로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네네. 네. 영어도 됩니다. 영어도. 아니 근데 저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진 않아서 어떤 부동산적인 측면으로 생각은 안 해봤고 그냥 돌아갈 자리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는 저도 집이 좀 재충전을 많이 하는 그런 공간이어서 뭐 일이 끝나든 여행이 끝나든 아니면 뭐 하다못해 친구들이랑 놀고 나서도 조금 항상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마지막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이 있어야 좀 집에서 재충전을 해서 또 나가고 그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돌아갈 자리 멋있죠. 굉장히 그 5글자를 네, 고지고대로 잘 해석을 해주신 최민영 배우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관객분의 어려운 질문을 무사히 넘기고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좀 이은지 배우님과 최민영 배우님께도 질문을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은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째 줄 관객분. 네. 조금 세 분께 그냥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 아닌 질문인데 영화 자체가 약간 열린 결말로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배우님들도 관객으로서 이 각자 세 캐릭터를 보셨을 텐데 그러면 각자 맡은 캐릭터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한 한마디 같은 게 궁금합니다. 각 캐릭터에게 해줄 말인가요? 해주고 싶은 말 앞으로 그 캐릭터에게. 네, 오늘 질문이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철학적이고 어렵습니다. 감독님 이렇게 어려운 영화를 만드셨어요. 네. 죄송할 건 아니고 그러면 최민영 배우님 먼저 네. 동욱에게 한마디? 앞으로 영어도 돼요. 엄마한테 좀만 잘하자. 근데 동욱은 사실 너무 그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엄마한테도 약간 대적하는 것 같은 느낌. 그죠? 네. 그러나 엄마에게 앞으로 조금 더 잘하자. 네, 조금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은지 배우님. 제가 한 번만 더 수인이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끝났는데 네네 못 만나니까는 계속 이제 뭐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 있지만 그 상태 그때 수인이만 계속 있으니까 그 뒤에 수인이를 제가 한 번만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냥 같이 애 키우는 엄마로서 내가 있잖아 정도의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약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내가 있잖아. 네, 김선영 배우님. 울컥하네. 울컥하네요. 저 안 울어요. 네. 제가 조금 딴 얘기인데 요즘 제 스스로 하는 유행어가 좀 오늘도 우리 윤지 씨한테도 하고 심심하면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농담으로 진담으로 동시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만 안 하면 난 무슨 얘기든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래라 저래라 하라고 저한테 질문 주신 건 아니겠지만 그 분한테는 사실 뭐 대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사실. 근데 제가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나는 다 이해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덕분에 내가 하나의 세계를 더 알았다. 네 덕분에 그런 제가 개인적으로 배우로서 그렇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딱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두 번째 줄. 네, 저는 김선영님 정말 팬이어서 보러 왔고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사실 모성이 좀 특이하게 다뤄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영이는 우리가 그동안 매체에서 보던 엄마의 모습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다른 아이들을 서영 배우님은 음식도 해주시고 그랬고 근데 또 애들이 방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아동학대일까? 아닐까? 근데 저런 상태의 여성한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뒤로 가면서는 오히려 윤지 배우님 역할은 되게 애들을 챙기는 것 같고 선영 배우님 좀 아들하고 이렇게 개인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이 영화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모성이나 여성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건지 아니면 느꼈던 감정?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그럼 두 분께 모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네. 윤지 배우님 먼저 드릴까요? 네. 제가 아빠 역할을 할 수 있었더라면 아빠로서도 비슷하게 연기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엄마여서 애들을 사랑한다기보다 이제 제가 이제 부모된 자격으로서 언제나 이제 어떤 모든 행동들이 출발을 하는데 대신에 엄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생활과 이제 상황적으로 아빠는 회사를 갔었더라면 이렇게 사별한 상태로 나오지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제가 스스로 이은지로서 엄마로서 살 때도 아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이들과 물리적인 시간을 되게 많이 나누고 되게 속속들이 알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는데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엄마의 사랑 모성이라기보다는 제가 연기를 할 때는 그 아이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지금은 이제 부모 중에 모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응원하고 가장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배 골지 않게 잠 잘 수 있게 더운 날 선풍기도 언니가 틀어주는 것처럼 그런 그냥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그냥 부모의 모습을 연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아빠였어도 비슷한 아빠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 어차피 제가 연기를 하는 거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맞게 대답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김선영 배우.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참 질문이 왜 나왔을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제 생각에는요. 이게 남자들 50대, 40대는 부성을 다루지 않아요. 뭐 어디 가서 빨리 범인 잡아야 되고 뭐 많이 하는데
거기서 부성을 굉장히 독특하게 다뤘다 이런 접근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런 영화를 볼 때.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라고 제가 먼저 생각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전 세계적인 거죠. 그러니까 모성이 아주 큰 그죠? 정체성으로 이제 마치 어마무시한 정체성이잖아요. 40대, 50대 여자. 그렇게 이야기가 꾸려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여기는 그걸 많이 안 다루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게 다뤘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정도의 나이 때 정말 많은 남자 주인공의 영화들을 보면서 부성을 독특하게 다뤘네 라고 아들과 딸과의 그 장면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접근을 하기에는 그들의 서사는 너무너무 넘치고 넘치는데, 여기는 엄마로서의 정체성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그 아줌마 두 명의 삶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잘 없는 이야기죠.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이 드라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뭐 이게 제가 그 질문에 대한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질문이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구나. 저는 한 번도 그 모성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친구한테 나중에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제 13살짜리 딸이 있는데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안 하는 엄마는 이 세상에 없어요. 죽여버리지. 말로 죽이든. 근데 이 여자는 절대 때리진 않았어. 뺨때기 한 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니면 여기 등짝이라도 엄마한테 어마무시하게 비난을 하잖아요. 엄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나는 그때 그 씬 찍을 때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힘으로 돼 얘랑? 이 모욕감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엄마한테 해대는 아들은 깜빵 가야 돼, 깜빵. 여기 지금 미혼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엄마들은 다 이해해요. 그렇게까지. 저기 뒤에 어머니 지금 박수 치시잖아. 저기 지금 여기 미혼들이야. 근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조져야죠. 아니, 이건 제가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뺨때기 때리는 씬에서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비난과 모욕, 이 모든 그 나에 대한 그 모든 거에 대한 그 말인 거예요. 너 나 그렇게 비난했는데 너 그렇게 비겁한 게 네가 원한 택한 삶인 거야? 라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말을 하는 거죠. 부모는 당연히 인간 대 인간으로 말을 하는 거지. 말을 많죠 지금? 그러니까 부모는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하는 거지, 엄마로서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엄마로서 아빠로서 어딨어요. 당연히 어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인간 대 인간으로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욕하면 당연히 갚아주던가 무시하던가 내쫓던가.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작품은 모성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 포인트가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 이건 너무 당연하게 화낼 만한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모성이 독특하게 다뤄졌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우리나라에는 이런 엄마들이 이렇게까지 인간 대 인간을 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없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이거는 좀 사족인데, 참 무엇이 됐던 그 퀄리티와 완성도와는 관계없이 40대, 50대, 60대의 그 여자의 한 인간으로서 여자의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좀 나와주면 좋겠어요. 네. 김성영 배우도 있고 이은지 배우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만 나오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손찌검 당한 아들로 할 얘기 있으신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도 질문을 듣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이 나서,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아까 감독님께서도 처음으로 이제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확장되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촬영을 하면서 그거를 정말 많이 느꼈고, 그래서 사실 그 선배님께서 이제 혜정이 분노하고 손찌검을 하기 직전에 동욱이가 하는 대사가 그 아줌마가 나 도와줬으니까 엄마도 아줌마 한번 도와주면 되잖아 라고 자식이 지은 빚을 부모가 갚아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라는 식의 멘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완전
개인적인 감정으로서 이제 엄마가 그렇게 나오셔서 그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두 번째, 세 번째 테이크 때부터 나온 애드립이었는데 그때 제가 막 한 번도 운 적이 없었는데 그 씬을 찍을 때 그 처음으로 하고 그때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처음으로 작품을 찍는 내내 엄마가 너무 밉고 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저 사람은 분리수거도 안 하고 사람들한테 저렇게 하고 이기적이고 라는 생각만 하다가 처음으로 엄마의 아픔과 이 엄마가 개인적으로 내 엄마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느낀 감정들을 뿜어내셨어서 그때 좀 많이 동욱으로서도 많이 좀 감정이 동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배우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각자의 어떤 그 위치에서의 그런 상황들, 왜 그 순간에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좀 질문을 던지고 열어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들이 이렇게까지 좀 내몰린 데는 분명 이제 감독님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드림 팰리스라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제목 아래에서, 그런 그 공간 아래서 굉장히 힘들게 매일매일 노동 현장이든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 자본주의든 어떤 방식으로든 투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지만 많이 질문을 좀 이 질문들을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개봉 첫날 토크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이 작품 오늘 공개된 당부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마지막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품 정말 이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뼈를 깎아서 만든 작품이고 어떤 작품이든 그렇겠지만 정말 다들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애정하는 거를 저도 감독으로서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관객분들한테도 좀 전해졌을까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영화들이 사실 지금 좀 많이 봐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좀 더 극장에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괜찮으셨다면, 제가 잡상 같아가지고 영화가 괜찮으셨다면 좋은 피드백도 많이 남겨주시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분양 막 시작했습니다. 많이 입소문 내주세요.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최민영 배우님. 네. 개봉 첫날 와주셔서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영화가 좋으셨다면 입소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플렉스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얹어서 하면서 이윤지 배우님. 네, 오늘 너무 감사하죠. 그냥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만 정말 거듭 몇 번이고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 저희 아군이 몇 명인지 모르나 이 시간까지 안 나가시고 앉아 계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동스럽네요. 저는 진짜 이 알록달록한 의자에 앉은 이 모습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범죄도시 3를 보러 가셨어야 되는데 왜 여기로 오셨나요? 낮에 보시고 오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 계셔주셔서 진짜로 제가 살면서 또 이런 날이 오겠어요. 오겠지 뭐.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 수상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세 분만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님들께서 좀 인상적인 질문 한 분씩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첫 질문하신 분께는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까 드린다고 했어. 두 분만. 네. 두 분. 네. 세 번째 줄 뽑으셨고, 어느 분이 한 분 뽑아주세요. 네. 모성. 네. 그러면은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그냥 당첨 축하드립니다. 저희
우리 배우님과 감독님께서 이 엔차갈람 촉구를 하셨는데 꼭 이 작품 진짜 오랜만에 나온 굉장히 생각할 거리도 많고 진짜 감독님의 패기가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뭐 배우들의 연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제가 지금 뭔가 이렇게 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꼭 많이 주변에도 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신 분들은 앞에 나오시면은 이거 드릴게요. 네, 저희 배우님들 먼저 퇴장하고 퇴장하겠습니다.